어머니, 제발 좀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새벽마다 부엌에서 뭘 그렇게 쿵쾅거리시는 거예요? 그 말은 소리도 없이 이해금의 가슴을 내려앉게 했다. 부엌 문틈 너머에서 들려온 며느리 예진의 날선 목소리는 마치 칼처럼 새벽 공기를 갈랐다. 어두운 방에서 조용히 수세미를 헹구고 있던 해금은 손에 든 물컵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려 했지만 이미 예진에게는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눈의 가시였던 모양이었다. 그날은 설을 며칠 앞둔 겨울 아침이었다. 아들 준호와 며느리 예진, 손녀 민지가 내려온 지 사흘째 되는 날. 해금은 손녀 민지를 위해 직접 만든 고기 완자를 냉장고에서 꺼내려다 실수로 뚜껑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그 소리에 예진의 인내심이 무너진 듯 했다. 해금은 입술을 꼭 다물고 방으로 들어갔다. 몸을 돌려도 등짝을 돌려도 귀에서는 그 말이 계속 울렸다. 그냥 좀 가만히 계시라니까요. 그건 단순한 말투의 문제가 아니었다. 분명히 들어 있었다. 무시와 짜증, 그리고 존재 자체를 불편해하는 기세까지. 그녀는 벽에 기대 앉아 한숨을 내쉬었다. 며느리와의 갈등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명절이면 웃으며 맞이하던 사이라 여겼는데 아들이 승진하고 서울로 이사간 뒤부터 무언가 조금씩 달라졌다. 처음엔 자주 연락 오던 아들도 이제는 명절 아니면 연락이 없었고 며느리는 그저 의무감으로 내려오는 듯 했다. 그렇다고 해금이 바라는 게 많았던 건 아니다. 손녀 얼굴이나 한 번 더 보고 따뜻한 밥 한 끼 해주면 그걸로 충분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며느리의 눈빛에서 불편함과 부담이 읽혔다. 며칠 전 손녀 민지가 실수로 가족 단톡방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일이 있었다. 그날 밤 민지는 아무 말 없이 시무룩했고 해금은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었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지의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해금은 전혀 의도치 않게 그 화면을 마주했다. 복구된 메시지 화면. 그곳엔 가족들이 나눈 사적인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짐짝처럼 달고 다녀야 하니까 이번 명절까지만 같이 있다가 그 다음부턴 요양원 알아보자. 준호 오빠가 그 집 팔아서 아파트 대출 갚자고 하던데. 해금은 눈을 감았다. 한 글자 한 글자 가슴에 박히는 쇠목 같았다. 무심코 읽은 문장은 결코 무심히 넘길 수 없는 진실이었다. 그녀는 더는 참고 앉아 있을 수 없었다. 그들이 말하던 그 짐짝이 바로 자신이었다. 자신이 팔아넘긴 단독주택, 자신이 걸어온 수십 년의 희생이 단지 짐짝 하나로 불리는 것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아니, 나는 왜 이 가족 안에서 투명인간처럼 존재하고 있는가? 그녀는 조용히 서랍을 열었다. 전기세 고지서와 카드 영수증, 사라진 남편의 사진 아래에서 오래된 통장을 꺼냈다. 서울의 아들에게 넘겼던 부동산 매매 계약서의 사본도 함께였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작은 손가방 하나만 챙겨 나섰다. 집 앞에서 잠시 돌아보았지만 누구도 그녀를 찾지 않았다. 눈을 비비며 일어난 민지조차 그날따라 부엌이 조용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았다. 그날 이후 이해금이라는 이름은 가족 단톡방에서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았다. 짐짝처럼 여겼던 존재는 조용히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러나 그 사라짐은 시작이었다. 이해금은 짐짝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금 스스로의 인생을 다시 들어올리고 있었다. 서울 올라가기 전에 정리 좀 하세요. 어머님 계시는 동안 집안 공기가 너무 무거워요. 예지는 그 말을 천연스럽게 던졌다. 설거지하던 손을 털며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내뱉은 한마디. 해금은 그 자리에 선 채 말문이 막혔다. 거실에 있던 준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눈을 피한 채 휴대폰만 만지작거렸다. 해금은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힘껏 닫았다. 몸이 떨렸다. 그 말이 그저 감정적인 투정이 아님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며칠 전 우연히 보게 된 단톡방 대화 내용을 떠올렸다. 짐짝, 요양원, 집 팔자. 그 모든 말들이 퍼즐처럼 머릿속에 정리됐다. 그 집은 자신의 피와 땀이 묻은 재산이었다. 남편이 떠난 뒤 아무런 기댈 곳 없이 혼자 벌어 자식 키우며 지켜온 집. 그 집을 팔아 아들 명의로 서울 아파트 전세금을 마련해줬다. 자신은 낡은 시골집으로 내려와 묵묵히 살았건만 그 대가는 모욕이었다. 이제는 끝내야 했다. 해금은 서랍 속에서 오래된 통장을 꺼냈다. 남몰래 넣어두었던 비상금, 그리고 남편 사망보험금에서 한 푼도 손대지 않고 쌓아둔 돈이었다. 그녀는 담담하게 외출복으로 갈아입었다. 입가에는 미소조차 번지지 않았다. 오히려 서늘한 정적이 온몸을 감쌌다. 은행 창구에 도착한 그녀는 통장을 내밀며 말했다. 전액 현금으로 인출해 주세요. 그리고 자동이체랑 연결된 모든 계좌 해지 부탁합니다. 직원은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말순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거스름 돈 봉투 안에 현금이 차곡차곡 들어가고 그녀는 다시 말을 이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제가 보유한 부동산 서류 여기 있습니다. 아들 명의로 이전해 준 집, 매도 가능 여부 확인해 주세요. 소유권 이전 전 단계에서 기여도 자료 제출한 거 있으니 환원 신청 가능합니다. 그 집 팔 겁니다. 은행 안이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그녀는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부터 제 인생은 제가 정리합니다. 나오면서 주머니 속에서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다. 아들의 번호, 며느리의 번호, 가족 단톡방. 하나하나 차례로 차단했다. 문자 하나 남기지 않았다. 그녀는 짐짝이 아니었다. 이제는 자기 삶의 주인이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묵직한 울림이 올라왔다. 모욕이 아닌 결단, 희생이 아닌 선택. 그녀는 지금 스스로를 되찾고 있었다. 하얀 봉투 안에 들어있는 현금은 정직한 무게를 가졌다. 50년을 참아낸 침묵과 눈물이 고스란히 담긴 값이었다. 이예금 여사는 조용히 봉투를 꺼내 가방에 넣고 은행 문을 나섰다. 그리고 곧장 택시를 잡아탔다. 목적지는 서울 강남, 오래전부터 궁금하기만 했던 백화점 본관. 백화점 본점이요. 가장 크고 좋은 데로요. 기사의 눈빛에 주저함이 엿보였지만 해금의 표정은 단단했다. 그녀는 오늘만큼은 짐짝이 아닌 자신을 대접하기로 결심했으니까. 백화점 입구에 발을 딛는 순간 해금은 잠시 멈칫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고급 브랜드의 쇼윈도, 반짝이는 조명, 서두르는 사람들. 한 번도 이곳에 손님으로 들어선 적이 없었던 그녀에겐 모든 것이 낯설고 낭만적이었다. 하지만 그 낯설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제는 남의 눈치를 보며 살 이유도, 이유를 댈 가족도 없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여성복 매장층으로 올라간 그녀는 판매원이 조심스럽게 건넨 옷 한 벌을 입어보았다. 구김 하나 없이 떨어지는 실크 블라우스, 햇살 아래 반짝이는 아이보리 롱코트. 거울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은 스스로도 낯설 만큼 우아했다. 판매원이 물었다. 어머님, 다른 스타일도 보실까요? 해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오늘은 제가 원하는 걸 제가 고르는 날이니까요. 그녀는 평생 처음으로 정가의 옷을 샀다.
사은품도 필요 없다고 했고 계산서를 봉투에 넣을 필요도 없다고 했다. 그 자체가 그녀의 해방 선언이자 첫 번째 자존이었다. 그 다음은 호텔이었다. 도심 한복판, 전망 좋은 뷔페 레스토랑. 강남 한복판을 내려다보며 혼자 앉은 창가 자리에서 말수는 천천히 커피잔을 들었다. 미리 구운 연어 스테이크, 딸기 크레이프, 살짝 녹은 치즈를 올린 샐러드까지. 그녀는 한 입 한 입 아주 천천히 음미하며 삼켰다. 창밖 풍경은 생경했고 식탁 위 햇살은 따뜻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이 지금껏 살아온 그 어떤 하루보다 자유로웠다. 음식이 입에 꽉 찼던 게 아니라 감정이 목구멍 끝까지 차올랐다. 그녀는 수저를 내려놓고 잠시 두 눈을 감았다. 자식이 해준 밥상이 아닌 자신이 스스로 앉은 이 식탁 위에서 처음으로 나도 괜찮은 사람이었구나라는 위안을 느꼈다. 그날 밤 호텔방 침대 위에서 그녀는 오래도록 써내려간 메모장을 다시 펼쳤다. 등기 이전 철회, 매매 동의서 작성, 산골마을 전원주택 매입 계획. 그녀는 혼잣말처럼 되뇌었다. 이제야 인생이 진짜 시작되는 것 같다고. 짐짝이던 이예금 여사는 그날 이후 자기 이름으로 산 첫 하루를 세상에 조용히 새기고 있었다. 버스는 3시간 가까이 달려 해안선이 휘감는 한적한 마을에 도착했다. 이예금 여사의 손엔 하나뿐인 트렁크와 현금이 담긴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그 바닷마을에서 오래전부터 가슴에 품었던 꿈 하나를 꺼내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혹시 바다가 바로 보이는 집, 매물 있습니까? 부동산 중개인은 조금 놀란 눈치였다. 해금의 행색이 그리 부유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가 꺼낸 현금 봉투의 무게는 의심을 잠재우기에 충분했다. 세 채쯤 둘러보다 네 번째 집 앞에서 그녀의 발길이 멈췄다. 언덕을 따라 살짝 올라선 고지대. 파란 철제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넓은 유리창 너머로 짙푸른 동해가 시야를 가득 채웠다. 햇살은 거실 안으로 부드럽게 스며들었고 부엌은 말없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해금은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오래도록 눈을 감았다. 바로 이곳이었다. 젊은 날 신문 구석에 실린 사진 한 장을 오려 다이어리에 붙여두고 나중에 꼭 여기서 죽고 싶다라고 적어두었던 그 집과 닮아 있었다. 이 집으로 하겠습니다. 등기는 제 이름으로 이예금. 계약서에 서명하던 순간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그날부터 말순 여사는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시작했다. 나를 위한 인테리어였다. 서울에 사는 인테리어 업체에 직접 전화를 걸어 통유리창은 더 크게, 커튼은 하늘색 리넨으로, 거실벽엔 오래된 가족사진 대신 바다를 담은 유화 한 점을 걸어달라고 주문했다. 냉장고는 반짝이는 스테인리스로 교체했고 커피 머신도 들였다. 한쪽 벽엔 손녀 민지가 초등학교 시절 그려준 그림 한 장을 조심스레 액자에 넣어 걸었다. 혼자만을 위한 식탁, 혼자만을 위한 침대, 혼자만을 위한 시간을 위한 작은 책상까지.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낯설고 따뜻했다. 바다를 마주하고 앉은 오후, 하얀 머리를 대충 묶고 갓 내린 커피를 잔에 따랐다. 부엌에 울리는 물 끓는 소리, 파도 소리, 그리고 정적. 그 정적이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었다. 이 고요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주하는 진짜 자유였다. 해금은 찻잔을 들고 창가로 걸어가 앉았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했다. 이제야 내 삶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구나. 50년 만에 처음이었다. 누구의 엄마도 아니고 시어머니도 아니고 그냥 나로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삶.
그날 밤 새로 바른 벽지 냄새가 은은하게 남은 방 안에서 그녀는 조용히 누웠다. 창밖에선 파도가 마치 자장가처럼 낮게 밀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속으로 움조렸다. 해금아, 고생했다. 이젠 잘 살아보자. 아침 햇살이 투명한 유리창을 통과해 부엌 바닥을 비췄다. 이예금 여사는 조용히 물을 끓이고 있었다. 혼자 있는 하루가 이제는 익숙해졌지만 간혹 고요함이 귓가를 아프게 할 때도 있었다. 그날 오전 집 앞 텃밭에서 잡초를 뽑고 있던 해금에게 이웃 노부인이 종이 한 장을 건넸다. 거칠게 찢긴 종이 한 구석에 바닷가 사진여행 동호회 신입회원 모집이라고 쓰여 있었다. 어르신, 이거 한번 가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 달에 한 번 근처 바닷가나 숲으로 출사 나가요. 어르신도 카메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해금은 손끝에 땀이 맺혔다.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언젠가 남편이 사준 낡은 필름 카메라가 문득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지금은 없지만 그 셔터를 누르던 감각은 여전히 손끝에 남아있는 듯했다. 며칠 뒤 해금은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미니버스를 타고 해안 절벽으로 향했다. 모두 머리가 희끗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표정은 신기하게도 아이처럼 들떠 있었다. 해금은 조용히 가장자리에 앉아 멀미약을 챙기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버스가 멈추고 내리자 앞에는 펼쳐진 푸른 바다와 바람에 실려오는 파도 소리, 그리고 수평선 가까이에 걸린 흰 갈매기 떼. 그녀는 조심스레 가방 속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꺼냈다. 작고 가벼운 중고 모델. 하지만 손에 쥐는 순간 오래된 감각이 살아났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셔터를 눌렀다. 햇살이 유리처럼 바다 위에 부서질 때, 돌담에 기대선 어르신들의 웃음이 자연스럽게 터질 때, 말없이 걷는 자신의 발자국이 모래 위에 새겨질 때, 그 모든 순간을 해금은 프레임 안에 담았다. 옆에 서 있던 회색 조끼의 노신사가 조용히 말을 걸었다. 처음이세요? 아니면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해금은 그를 바라보았다. 예의 바른 말투, 정갈한 눈빛, 그리고 익숙한 공허함. 그는 그녀가 눈에 담은 풍경과 닮아 있었다. 사진을 다시 찍고 싶었어요. 이번에는 저 자신을 위해서. 그의 눈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좋은 사진은 결국 자기 마음을 찍는 거니까요. 그 말은 묵직하게 마음속 깊은 곳을 울렸다. 그날 이후 사진 동호회에 나가는 날은 특별해졌다. 사람들과 나누는 소박한 도시락, 촬영 후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의 잡담, 그리고 카메라 렌즈 너머로 바라본 세상의 풍경. 그 속에서 해금은 조금씩 웃음을 되찾고 있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누군가와 다시 나란히 걷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피어오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밤 해금은 거실 소파에 앉아 사진을 정리하며 중얼거렸다. 참 오래 걸렸네. 이렇게 다시 사라지는 데까지. 그녀의 옆에는 카메라 한 대와 낯선 동행의 명함 한 장이 조용히 놓여 있었다. 이예금은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도 며칠 동안 마음이 조용히 출렁였다. 카메라 안에 담긴 바닷가의 풍경보다 더 선명하게 남은 건 사진을 함께 찍던 그 남자의 말투와 눈빛이었다. 그의 이름은 장성우. 사진 동호회에서 가장 늦게 가입한 사람 중 하나였지만 렌즈를 잡는 손은 놀랍도록 섬세했고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사람이었다. 그 주 토요일 동호회에서 인근 철쭉 군락지로의 소규모 출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해금은 모처럼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다. 목도리 색을 2번이나 바꿔매고 머리칼도 가볍게 정리했다. 버스 정류장 앞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던 성우는
그녀를 보자마자 모자를 벗고 인사를 건넸다. 오늘은 철쭉보다 해금님 옷색이 더 봄스럽네요. 말끝에 흐르는 웃음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해금의 심장을 조용히 두드리는 맑은 소리 같았다. 철쭉 군락지에 도착한 그날,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적당했다. 사람들은 흩어져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성우는 조용히 해금의 곁을 지켰다. 저기 저쪽 능선에 그림자 생기는 거 보이세요? 그 안쪽에서 찍으면 철쭉색이 더 진하게 나와요. 같이 가보실래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촘촘한 철쭉길 사이로 함께 걸었다. 나란히 걷는 발소리가 흙길 위에서 사박사박 울렸다. 사실 이 나이에 누군가와 어깨를 맞대고 걷는 게 이렇게 어색하고 따뜻할 줄 몰랐어요. 성우가 먼저 말을 꺼냈다. 해금은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저도 그래요.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 무언가를 한다는 게 필요 없는 사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는 고개를 돌려 해금을 바라보았다. 빛이 비스듬히 비쳐 그의 눈동자엔 철쭉빛이 어른거렸다. 그 순간 셔터 소리가 들렸다. 해금이 카메라를 들고 그를 찍고 있었다. 지금은 사진보다 이 장면을 잊기 싫어서요. 말없이 미소를 짓는 성우의 얼굴 위로 바람이 스쳐갔다. 철쭉 꽃잎 몇 장이 두 사람 사이를 흘러내렸다. 돌아오는 버스 안. 두 사람은 창가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말은 없었지만 손등이 살짝 스친 그 짧은 순간 해금의 가슴엔 잊고 살았던 감정 하나가 조용히 피어올랐다. 설렘. 그건 나이와 상관없이 마음이 허락할 때 언제든 다시 찾아오는 봄이었다. 이해금은 요즘 바쁘고도 따뜻했다. 사진 동호회 모임이 끝나면 성우와 함께 바닷가에 들러 바람을 맞고 시장에선 서로 좋아하는 과일을 골랐다. 그는 조용했지만 세심했다. 창틀에 바람이 들면 방풍 테이프를 붙여주고 해금이 찍은 사진을 인화해 직접 액자에 넣어주기도 했다. 우리 다음 달에도 같이 출사 갈래요? 그가 내민 작은 초대에 해금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삶이 늦게 핀 꽃처럼 피어나는 중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차량이 그녀의 마당 앞에 멈췄다. 운전석에서 내린이는 아들 준호였고 조수석에 예진이 타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마당으로 들어서는 발걸음엔 망설임이 가득했고 그들의 눈엔 후회가 눌려 있었다. 오랜만에 마주한 얼굴들. 하지만 해금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앞에 선 자식들은 이제 더 이상 기댈 수 있는 울타리가 아니었다. 해금은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입술은 굳게 다물어졌고 등 뒤로는 살랑거리는 바닷바람이 스쳤다. 돈도 다 썼어요. 전세금도 부족하고 아파트도 팔았어요. 엄마가 그 집을 팔고 사라질 줄은 몰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무릎까지 꿇고 울먹이는 며느리를 향해 해금은 천천히 말을 뱉었다. 짐짝이라 했지? 단톡방에서 날 그렇게 불렀더라. 예진은 고개를 푹 숙였다. 준호 역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말 사과해. 지금 내 눈을 보고. 그 말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진심으로 사과해. 예진은 눈물을 쏟으며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땐 제가 너무 무례했고 몰랐어요. 해금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두 사람은 초조하게 입술을 달싹였고 주저하며 무릎을 꿇었다. 머리를 조아리고 조용히 용서를 구했다. 그러나 해금은 조용히 등을 돌렸다. 단톡방에서 짐짝이라 불렸던 기억은 단순한 오해나 실수로 지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 말 속에 담긴 경멸과 무시는 지난 수십 년의 희생을 단번에 짓밟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녀는 조용히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 이젠 됐다. 다신 연락하지 마. 두 사람은 초조하게 입술을 달싹였고 주저하며 무릎을 꿇었다. 머리를 조아리고 조용히 용서를 구했다. 그러나 해금은 조용히 등을 돌렸다. 단톡방에서 짐짝이라 불렸던 기억은 단순한 오해나 실수로 지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 말 속에 담긴 경멸과 무시는 지난 수십 년의 희생을 단번에 짓밟는 것이었다. 민지는 아이니까 연락해도 좋아. 하지만 너희 둘과는 이걸로 끝이야. 그게 내 마지막 선택이야. 그 말 뒤로 대문은 천천히 닫혔다. 마당을 가로질러 나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조용히 사라졌다. 마당 너머 바다바람이 스쳤다. 이제 그녀는 과거를 붙잡고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었다. 새롭게 꾸민 이 집, 바다가 보이는 거실, 자신이 고른 커튼, 색,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이름으로 지켜낸 삶의 무게. 두 사람은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고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해금의 마음엔 오히려 이상하리만치 평온이 흘렀다. 그날 저녁 성우가 바다에서 주운 조개를 들고 찾아왔다. 조개 껍질에 귓바람을 들려주며 그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묻지 않았다. 그저 곁에 앉아 함께 바람을 느꼈다. 해금은 생각했다. 가족은 끊어져도 인연은 다시 피어난다고. 그리고 자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 사는 짐짝이 아니라 당당히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사람임을. 새벽 바다에는 안개가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다. 창가에 앉은 이해금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찻잔을 손에 쥔 채 하얗게 흐려진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이제는 누군가의 안부를 기다리지 않고도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삶. 그것이 그녀에게 주어진 가장 큰 자유였다. 사진 동호회 사람들과의 주말 출사는 이제 일상의 일부가 되었고 마을 장터에선 손수 키운 라벤더를 가져다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과 농담을 나누는 시간도 생겼다. 사람들과의 거리가 부담스럽지 않게 느껴진 것은 오랜만의 일이었다. 장성우는 어느새 그녀의 삶 한가운데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다. 함께 시장에 가고 바닷가에 벤치를 놓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책을 읽는 그 시간이 젊은 시절 겪은 어떤 사랑보다도 깊고 단단했다. 어느 날 성우가 오래된 나무 상자를 그녀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말없이 인화된 사진 몇 장과 직접 만든 작은 목재 액자가 들어 있었다. 사진 속의 이해금은 빛이 스며드는 부엌에서 커피를 따르고 있었고 또 다른 사진에서는 철쭉 언덕에서 웃고 있었다. 예전에는 카메라 뒤에만 서 있던 그녀가 이제는 누군가의 프레임 안에 따뜻하게 담겨 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사진을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었다. 이제 가족 사진은 없지만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자기 자신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초상이었다. 오후가 되면 정원으로 나가 흙을 만졌다. 진달래 묘목 옆에는 작은 팻말이 꽂혀 있었다. 이해금의 정원? 아무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스스로 피어난 이름 아래에서 그녀는 이 문장을 천천히 읽으며 미소 지었다. 자신을 짐짝이라 부르던 과거가 있었기에 이 땅 위에 뿌리내린 지금의 자신이 더 단단했다. 어느 날 손녀 민지로부터 엽서 한 장이 도착했다. 알록달록한 글씨로 할머니 꼭 놀러 갈게요. 할머니는 내 인생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에요라고 쓰여 있었다. 해금은 그것을 작은 자석으로 냉장고에 붙이며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그 아래 날짜를 적었다. 자기 이름을 되찾은 이후 처음으로 받은 사랑의 언어였다. 그날 밤 창밖엔 별이 총총했고 해금은 조용히 침대에 누워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야 내 인생이 온전해졌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덧붙였다. 나는 짐짝이 아니다. 나는 이해금이다.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어느 계절에 계시든 당신도 당신만의 정원을 가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